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할로윈 특집입니다. 여러분들 살짝 공포에 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선생님도 약간 좀 일종의 코스튬을 좀 입고서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졸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게임에서 탈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점 명심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 자유주의가 어떻게 확산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은 바로 민족주의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자유주의의 그 쌍둥이라고도 볼 수 있었었죠. 민족주의가 어떻게 등장했었는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개 세워졌던 나라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통일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바로 문화의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바로 1번 민족주의의 확산, 그 다음에 독일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가장 중요시하기는 바로 사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상은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혁명이 된 다음에 이 혁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각국과 싸우는 과정 중에서 프랑스인들을 하나로 뭉치는 효과가 있었었죠. 바로 그런 과정 중에서 프랑스인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이라 보실 수 있고요. 반대로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던 유럽 각국의 경우에는 나폴레옹과 더불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빈체제도 바로 이 민족주의를 억압을 했었잖아요. 바로 이 빈체제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와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의 통일운동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탈리아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번 이탈리아의 통일에 대해서는요. 자, 정치적인 상황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이탈리아 지역은 지금 예전에 선생님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탈리아 왼쪽에 있었던 세 개의 섬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섬은 이제 사르데니아 섬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사르데니아 섬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서북부 지역에 있었던 그런 지역을 통합했었던 이 사르데니아 왕국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과 남부 지역을 장악했었던 양시칠리아 왕국, 그리고 중부 지역을 대략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교황청의 교황령,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가 점령했었던 베네치아로 이때 당시에 대략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탈리아인들은 굉장히 많이 이런 분열된 상황에 대해서 좌절감을 많이 느꼈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이탈리아 지역을 하나로 통합을 해주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2월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 이탈리아에서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마치니라고 한 사람의 청년 이탈리아당이라고 하는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통일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통일운동이 벌어졌지만 이때 당시에 이 운동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되게 좌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의 왕가는 합스부르크 왕가였었거든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옛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출했었던 가문입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을 자칭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탈리아 지역의 왕도 스스로 자칭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오스트리아 지역은 이탈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주어졌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스트리아가 바로 이 이탈리아 지역에서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의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우리나라 망할 때 단재 신지어 선생께서 이제 만들으셨던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된 3명의 바로 영웅과 관련된 책을 실제로 만드시기도 했었거든요. 이탈리아 삼걸전이라고 해서 바로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바로 그 주인공들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는 이 사르데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탈리아 전역이 통일이 되게 돼요. 이때 당시 사르데니아 왕국은 사실 그렇게 강력한 국가는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을 통합을 해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떠오르는 이탈리아 지역에서의 강력한 하나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사르디니아 왕국은 두 번째 영웅이라 볼 수 있었던 이 카보우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활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카보우르는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국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특히 산업을 되게 많이 육성을 하고 군대를 좀 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현대적으로 개편해가지고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사르디니아 왕국이 강력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자체가 되게 작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라든가 프로이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힘이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르디니아 왕국에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프랑스였어요. 저번 시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프랑스 지역에서는요, 루이 필리프가 쫓겨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제2공화정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 제2공화정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었던 사람 바로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바로 이때 당시에 나폴레옹 3세로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나폴레옹 3세가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이 사르디니아 왕국과 같이 손을 잡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의 통일에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를 이 양국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공격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공격에 바로 오스트리아가 견뎌내지 못하게 되었었고, 그것의 결과 바로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사르디니아 왕국이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물론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사르디니아 왕국이 일부 땅을 프랑스에 떼주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중부 지역의 경우에는 교황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있었던 일부 서쪽에 있었던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정말 장악했고, 다 장악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건드리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영웅이 한 명 등장이 됩니다. 그 영웅은 바로 여기 보이는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스스로 완전히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1000명의 용사를 모집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보이는 붉은 셔츠단이라고 하는 혁명단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1000명의 군대가 바로 갑작스럽게 이탈리아 서쪽에 있는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였었던 시칠리아 섬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칠리아 섬을 공격을 했을 때 이 군대가 시칠리아 섬을 딱 정복을 실제로 하게 돼요. 1000명 가지고서. 즉 도착을 했는데 시칠리아 섬에 있었던 그 군대가 이들과 맞서 싸우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패배를 많이 하게 되었었고, 시칠리아에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붉은 셔츠단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 가지고서 전쟁을 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대가 늘어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남부 이탈리아 지역까지도 공격을 해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이 지역을 장악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이 남부 지역은 가리발디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북부와 중부는 바로 이 사르디니아 왕국이 장악을 하게 되었고, 양측의 군대는 서로 중간에서 맞서 싸우게 되면서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통일을 향한 여정을 겪을 거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졌느냐, 이 가리발디가 갑자기 전쟁을 벌일 것처럼 가더니 그 다음에 가서 갑자기 어떻게 됐냐, 바로 그대로 이 가리발디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탈리아 남부 지역과 시칠리아 섬을 그대로 들어서 바로 사르디니아 왕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수용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르디니아는 이것을 그대로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탈리아 전역을 완전히 통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의 1000년 넘게 분열되어 있었던 이탈리아가 드디어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르디니아 왕국은 이때부터는 이제 이탈리아 왕국으로 스스로 불리게 됐었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어느 정도 통일을 하긴 했었지만은 베네치아 같은 곳은 사실 오스트리아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제대로 정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프로이센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전쟁이 갑자기 터지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독일을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바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에 전쟁을 걸었었고, 이때 당시에 오스트리아는 여기에서 승리를 거둘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싸우러 나갔다가 여지없이 엄청나게 패배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에 바로 이 사르디니아가 바로 이 프로이센 편을 들어가지고서 같이 오스트리아를 공격을 하게 되었었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손쉽게 즉 이탈리아 왕국은 바로 베네치아 지역을 오스트리아에게서부터 뺏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베네치아를 바로 장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다 통합됐어요. 근데 딱 한 군데 통합이 안 된 데가 있었죠.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교황령입니다. 교황령은 사실 이탈리아 지역의 옛날 고대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가 있던 곳이고, 거기가 바로 이탈리아 중심이라 볼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탈리아 왕국은 모든 지역은 다 장악했는데 옛날 수도였었던 로마만 장악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바로 이 이탈리아 왕국이 로마를 장악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저께까지 계속해서 동맹국이었던 이 프랑스가 바로 교황청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들을 공격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입니다. 잘못했다가 프랑스에게 잘못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통일을 이뤘던 것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가만히 있었었는데 하늘이 갑자기 이 이탈리아 왕국을 도와줍니다. 갑자기 프로이센과 그 다음에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푸푸 전쟁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제 옛날 말로는 보불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가 엄청나게 패배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폴레옹 3세가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교황청의 주둔에 있었던 프랑스의 군대가 계속해서 남았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서 이들이 이때 당시에 프랑스로 후퇴한 그 틈 타가지고서 교황령을 점령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로 교황령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때문에 현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티칸시 공국이 있죠. 바로 이 바티칸시 국은 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에 하나로서 인정받는 곳이잖아요. 바로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로마는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 왕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 딱 봤더니 조는 학생들이 좀 있네요. 이 학생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졸고 있는 학생들은 그대로 탈락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455번이 탈락됐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다음번에 탈락은 당신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세 번째 독일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빈체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시간대에 프랑스에게 저항을 했었던 여러 개의 국가들이 드디어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고 나서 영국과 러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이센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활약을 했었다고 얘기했었죠. 바로 그런 빈체제와 관련된 건 내용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빈체제의 원래 주의가 뭡니까? 바로 복고주의잖아요.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국경선 상태로 돌아가고 사회체제 전부 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거에 따라서 느슨한 국가 연합을 이때 당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옛날에 있었었던 여러 개의 작은 국가들이 다시 복구가 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폴레옹에 저항을 하는 과정 중에서 독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40여 개에 걸친 소국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겉으로는 갈라져 있을지 몰라도 하나로 뭉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던 나라가 바로 이쪽에 있던 프로이센이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이센은 자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독일 지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들은 40여 개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관세 동맹을 맺게 됩니다. 즉, 이 관세 동맹을 맺었었던 국가들 사이에서는 관세를 거의 매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그 방향이었었죠. 자, 근데 얼마 후 여러분 알다시피 빈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프랑스 제2월 혁명 이후에 오스트리아와 그 다음에 프로이센 둘 다 3월 혁명이 등장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들도 이제 정신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 옛날 독일이었던 모든 지역에서 각각의 모든 그런 지역의 자유주의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각 지역의 대표자를 뽑은 다음에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인 각 지역의 대표자들을 자처한 사람들이 한 자리 모여서 이른바 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펼치게 돼요. 이들은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띄었다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보자 라고 한 논의를 열심히 하게 되었었고, 그것의 결과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치열한 논의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다시피 소독일주의, 즉 이때 당시에 독일 지역의 통일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었던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나서
바로 독일을 통일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하고, 또 한 가지 대독일주의, 뭔 소리냐, 오스트리아도 엄연히 본다고 한다면은 바로 독일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끼리 치열하게 바로 논쟁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는 소독일주의가 승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결과적으로는 소독일주의가 승리를 하긴 되었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그런 환영을 다 받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국민의회가 프로이센의 국왕에게 전체 독일의 황제의 자리를 당신께서 오르십시오라고 권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너무나도 자유주의적인 그런 형태의 헌법을 내세워 가지고서 그거에 입각해서 입헌공주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이 당시 프로이센의 국왕은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로 국가가 통일이 되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실패가 됐던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프로이센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독일 전체를 통합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바로 이 프로이센은 전체 독일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싶은 야망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엄청난 영웅이 한 명 등장하게 되죠. 바로 이때 당시에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의 수상으로 이때 당시에 채용이 됐었어요. 이 사람은 프로이센의 의회에서 국가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고 국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그냥 건의하고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 전부 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받아들이기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던 비스마르크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뭐라고 했느냐, 바로 국회 앞에 나서 가지고서 국가를 대표하는 수상으로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현재 상황에서 이 독일의 실질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철과 피로서만, 무력으로서만 전체 독일을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 의회가 무슨 얘기를 하든 전부 다 싸그리 무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군대를 키우는 데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것의 결과 엄청나게 그 힘이 강화가 되죠. 이 정책을 일컬어서 우리는 철혈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프로이센의 군대가 엄청나게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이 생각을 했을 때도 독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바로 강력한 방해꾼이라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오스트리아였었고, 이때 당시에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바로 나머지 지역에서의 전체의 통일을 꿈꿨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이 오스트리아를 공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바로 옛날서부터 오스트리아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었던 나라, 바로 프랑스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서 전체 이탈리아를 통일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사르디니아 왕국과도 같이 손을 잡게 돼요. 그렇게 하고서 오스트리아를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포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면전을 펼치게 되었었죠. 이때 당시 오스트리아는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라고 하면서 정말 호기롭게 전쟁을 벌였었는데, 그런데 이 싸움에서 굉장히 순식간에 오스트리아가 패배해요.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프로이센이 그만큼 군제 개혁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서 적극적으로 오스트리아를 박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이 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는데, 문제는 뭐냐면 완벽하게 오스트리아의 군대가 다 패배를 하려고 하는 건 과정 중에서 바로 이제 오스트리아를 멸망만 시키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프로이센이 공격을 중단해버립니다. 물론 오스트리아 쪽에서 화해하자고 요청을 했던 것을 수용하는 형식이긴 했었지만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서 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멸망시켰다고 한다면 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지역을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다스리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반발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되게 또 복잡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는 것을 중단시켜가지고서 오스트리아를 좀 약하게 작은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오스트리아가 어쨌든 간에 살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간에 오스트리아를 살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프로이센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반감을 확실하게 확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에게서부터 나머지 북부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개의 국가들이 바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른바 북독일
북독일 연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바로 이 독일이 나머지 북독일을 전부 다를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통합의 기운이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계속해서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폴레옹 3세가 이미 이제 프랑스의 두 번째 제2 제정으로서 황제로 즉위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어저께까지 그런 이제 일종의 동맹국이었던 이 프랑스를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이때 당시에 프로이센이 갑작스럽게 강화가 되는 것을 그다지 좋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때 당시에 나머지 남쪽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개의 작은 국가들을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이제 저지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비스마르크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프랑스를 이제 고립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 예를 들면은 프로이센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완전히 이제 프로이센 편이라 볼 수 있었었고, 사르디냐 왕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교황령 때문에 바로 프랑스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프랑스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 제국주의적으로 봤을 때 경쟁국가였었잖아요. 자, 바로 이러한 외교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 비스마르크는 이용을 해먹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페인 지역에서 갑자기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가지고서 스페인의 국왕이 쫓겨나게 되고, 이때 당시에 프로이센의 국왕의 후손에게 스페인의 국왕의 자리를 올려놓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혁명이 이때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로이센의 국왕이 생각했었던 그런 국가의 모습은 자유주의적인 그런 형태의 국가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프로이센의 국왕의 후손에게 바로 스페인의 왕위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때 당시에 그들이 바로 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던 프로이센의 국왕은 바로 이 요청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프로이센의 국왕의 후손이 스페인의 국왕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에는 프로이센이 되는 거고 왼쪽에는 스페인이 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프랑스가 포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좋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프랑스 대사를 프로이센의 국왕에게 파견해 가지고서 프로이센의 국왕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프랑스의 대사가 와가지고서 프로이센의 국왕에게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좀 건방진 거거든요.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화가 났었던 바로 이 프로이센의 국왕은 바로 대사를 그대로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리고서는 이때 당시에 비스마르크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 비스마르크는 바로 그런 상황마저도 프로이센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 사건을 몰래 언론에 흘리게 되는데 신문사에게 얘기하기를 국민들에게 바로 너무나도 무리하게 프랑스의 대사가 프로이센의 국왕에게 와가지고서 그런 요구를 얘기했었다는 것을 기사로 내보이게 함으로써 프랑스 대사의 무례함을 굉장히 침소봉대해가지고서 국민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프랑스 쪽에다가는 오히려 프로이센의 국왕이 프랑스의 대사를 너무나도 무시하면서 내쫓았다라는 방식으로 당시에 프랑스 쪽에 있는 신문사 쪽에다가 바로 그런 사실을 되게 침소봉대해가지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프랑스 시민들의 경우에는 바로 프로이센의 조치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게 만드는 국민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프랑스에 대한 프로이센 국민 감정이 나쁘고 그 다음에 프로이센에 대한 프랑스의 국민 감정이 굉장히 나쁘다 보니까 양측이 굉장히 그 감정이 격앙돼 있게 되었었고, 당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어느 때보다 되게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현재 전쟁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국민 감정이 너무나도 안 좋아가지고서 프로이센을 혼쭐을 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 당시에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당시에 프로이센은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전쟁 경험을 많이 쌓았을 뿐더러 계속해서 철혈 정책을 유지해 가지고서 군대 자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런 사건을 딱 터뜨리게 되니까 이미 옛날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프로이센의 군대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선전포고를 한 프랑스의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전쟁, 이것을 이제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프랑스가 완벽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 이 당시에 나폴레옹 3세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서 이 프로이센의 군대와 싸움을 벌였는데, 이 나폴레옹 3세마저도 프로이센에게 바로 사로잡히게 된 결과가 있게 됐었어요. 그러자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이때 당시에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파리 코민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서 대항을 하려고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들마저도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프로이센의 군대는 그대로 프랑스로 진주해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바로 프로이센의 국왕을 모셔와가지고 프로이센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독일의 국왕으로서 즉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프로이센이 아닌 독일 제국의 황제로서 자신들의 국왕을 내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독일 제국의 황제로서 프로이센의 국왕이 즉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 때문에 통합하지 못했던 남부 지역의 독일까지도 완벽하게 이 프로이센이 장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프랑스를 외교적으로孤立시킨 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남독일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완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졸고 있는 중생들이 있네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게임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자, 좀 전에 345번이 탈락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또 누가 될지 몰라요. 집중 잘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시대 때의 19세기 유럽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의 문화와 관련돼 가지고서는요, 여러분들 좀 뭐라고 할까? 원래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전 시기 때 문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후 시대 때의 문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 안 한다고 한다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곁다리로 집어넣은 거긴 하지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봐주도록 하세요. 자, 지금부터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학이 되게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퀴리 부부가 유명하죠.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 라듐이라고 하는 방사선 물질을 발견하셨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서 자주 이제 찍게 되는 X선, 여러분들 엑스레이라고 하죠. 이것을 발견했었던 렌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 쪽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엄청난 바로 변화를 이끌어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었죠. 바로 갈라파고스 섬에 있었었던 이구아나 같은 그런 동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바로 모습이 변화했는가를 연구했었던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이때 당시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옛날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가 아담과 그 다음에 하와 혹은 이브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가 있기 전에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이전 시대 때의 짐승들은 뭐가 있었을까를 파보는 과정 중에서 먼 옛날에는 그냥 신화 속에 나타나는 괴물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짐승들의 뼈들이 실제는 화석이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알게 됐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고, 이 진화론이 세상을 정말 많이 바꿔놓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 부작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진화론의 의미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 거예요. 즉 마치 찰스 다윈의 진화론처럼 인간의 사회도 진화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진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끝끝내 현재 세상에 대해서 가장 잘 적합하게 바로 발전했었던 그런 인종은 바로 유럽인종이다, 백인인종이다, 그리고 나머지 황인종이라든가 흑인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화가 덜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백인들의 명령을 들어야지 사회적으로 좀 더 진화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백인종들은 바로 이 황인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흑인종이라든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진화된 세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끌어 줄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이후에 19세기 당시 때 있었던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나쁜 사상을 옹호하는 기본적인 이론으로 정착이 되는 문제점이 있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맨델의 유전 법칙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바로 전구라든가 축음기 같은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것들을 발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화는 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때 당시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명이 또 있긴 있었지만요.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노벨이 발명하긴 했는데 이때 당시 노벨은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것을 엄청나게 떼돈을 벌기는 했으나 그러나 노벨은 왠지 가슴 한 구석이 뭔가 좀 찜찜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실제 진짜 그런지 진짜 모르겠지만요. 선생님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노벨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됐는데 그런데 지옥에서 악마가 나타나 가지고서 노벨을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야말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확 죽일 수 있을 만큼 무서운 바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을 발명했으니까 우리 악마들의 입장에선 너같이 좋은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들이 가장 우리들의 일을 위해서 공로를 많이 세운 것이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노벨을 끌고 가려고 했었던 그런 장면에서 이때 당시 노벨이 갑자기 잠을 확 하고 깨버렸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이 다이너마이트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던 각종 사고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 되게 많아지게 되었던 노벨은 바로 이렇게 해서 얻게 되었던 엄청나게 많은 그 부를 지금 현재까지도 주고 있는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분야에서의 사람들, 위인들에게 상을 주는 이른바 노벨상을 만드는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른바 발명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이제 들어와서는 예술사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게 돼요. 즉, 이 낭만주의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중요시 여기고 이것들은 바로 미술과 음악과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거에서 되게 유행하게 됩니다. 미술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 한번 보세요. 프린트 9페이지 보면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낭만주의가 보이죠. 들라크루아라든가 고야라고 같은 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어떤 한 여자가 그런 식으로 한쪽에다가 깃발을 들고서 달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그냥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딱 보니까는 제목 1808년 5월 3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 그림 안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폭거의 항거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총 겨누고 군인들이 총을 쏘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앞에다 대고서 나한테 총 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든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되게 낭만적으로 그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희생 때문에 어떻게 됐다, 뭐 좋은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 혁명이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려고 했었던 측면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낭만주의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 시대 때 유행했던 민족주의와 같이 결합을 하게 돼요. 그렇게 가지고서 만들어졌던 것이 대표적인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가 불렸었던 랑케의 역사학입니다. 랑케의 역사학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낭만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근데 이때 당시 랑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실들은 신들의 발자국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실들 그 자체는 그 사실로서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 같죠? 근데 이제 사실 랑케가 진짜 원했던 것은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게르만족,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이때 당시에 찾아내기 위해서 그거에 따른 바로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했었던 랑케의 역사학은 실질적으로는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니까 그 사관 자체에도 바로 민족 사관이 이때 당시에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후에는요, 19세기 후반쯤에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유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대 때는 과학이 되게 많이 발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되게 많아지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전부 다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불행이 와요. 뭔지 아세요? 바로 사진이 발명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림을 정말 세밀하게 상세하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사진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사실주의에 입각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좌절을 실제로 되게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사진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빛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세상의 모습 같은 것을 한 화폭에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사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거에 입각해 가지고서 바로 현재 보는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인상에 대해서 그 인상에 착안해 가지고서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그런 형태의 이른바 인상파라고 하는 미술 사조가 실제적으로 미술 쪽에서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과학 발달로 있는 그대로의 묘사를 하려고 하는 풍조가 예술에서 유행을 했었었는데 이게 사실주의죠. 하지만 이후에 미술에서는 이후에는 주관적인 인상을 중요시하는 인상파가 등장하게 되면서 미술계의 또 다른 변화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프린트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7페이지에 바로 4번. 자, 민족주의의 확산과 국민국가. 1번 민족주의의 확산, 3번 독일의 통일까지요. 자, 1번 민족주의의 확산에서는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민족주의는 이런 겁니다. 자, 민족의 빈칸에 들어갈 만한 민족입니다.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가장 중시하는 사상. 프랑스 박스. 혁명전쟁 과정에서 유럽 각국 박스. 나폴레옹의 지배 및 빈체제. 빈칸에 적혔습니다. 빈체제의 간섭에 맞서며 성장. 영향에서는요, 그리스,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통일과 그 다음에 독일의 통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통일 기억해 주는 게 좋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치적인 상황은 당시 이탈리아는 사르데냐 왕국입니다. 왕국과 그 다음에 시칠리아 왕국, 정확히 얘기하면 양시칠리아 왕국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부의 교황령, 그리고 북부의 베네치아, 오스트리아 점령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의 빈칸을 적겠습니다. 2월혁명. 자, 프랑스 2월혁명 이후 밑줄. 혁명의 영향으로 마치니의 청년 이탈리아당 밑줄 치겠습니다. 마치니의 청년 이탈리아당. 자, 통일운동을 주도했었고, 다음 줄에 밑줄 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간섭으로 실패 밑줄. 별표 하나. 사르데냐 왕국의 통일에서는 동그라미 1번 사르데냐 왕국 수상 누구일까요? 바로 두 번째 영웅이었었죠. 첫 번째 영웅은 마친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영웅은 카보우르가 산업 육성과 군대 개편을 통해 국력 강화. 동그라미 2번 프랑스의 지원 나폴레옹 3세로 자,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를 통일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붉은 셔츠단을 조직하여 시칠리아와 남부를 점령한 빈칸에 적혔습니다. 가리발디가 사르데냐 국왕에 이 지역을 바쳐 바로 이탈리아 통일을 하게 됩니다. 밑줄 쫙 칩니다. 이탈리아 왕국 설립. 자, 동그라미 4번. 자, 이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베네치아를 그다음 동그라미 5번. 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교황청을 점령하면서 결과적인 통일을 완수하게 되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독일의 통일입니다.
빈체제 이후의 상황은 동감 1번 40여 개 소국으로 분열된 느슨한 국가연합 형태의 독일 연방이 결성은 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완전한 통합이 아니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동감 2번 프로이센 중심으로 관세동맹, 자, 관세동맹, 독일 내 관세 통일을 했었던, 그리고 그 관세를 거의 없앴다 볼 수 있었던 바로 그런 형태의 동맹입니다. 자, 이것이 체결됐었는데 빈체제 붕괴 이후로 통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각 지역에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통일, 즉 소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통일, 대독일주의를 가지고서 논쟁을 벌여졌지만 여기서 승리했었던 소독일주의조차도 프로이센이 수용하지 않게 되면서 독일의 완벽한 통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발표 두 개 칩니다. 비스마르크. 자,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자,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동감 1번 철혈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철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와 그다음에 군인들의 피로써 전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었던 것이니까 당연히 군대를 키웠겠죠. 바로 군비를 확장시키고 동감 2번 프랑스와 사르데냐 왕국과 연합해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 쫙 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북독일 연방을 결성할 정도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독일의 통일을 방해했었던 프랑스를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동감이 3번 프로이센의 독일 통일을 방해하는 프랑스, 빈칸이 적혔습니다.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킨 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 또 다른 말로는 보불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동감이 4번 바로 남독일 국가연합이 이때 당시에 완성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것의 결과 최종적으로 빈칸이 적혔습니다. 독일의 정치적 통일이 완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감이 4번에 유럽의 문화에서는 자, 별표 하나 칩니다. 바로 동감 1번 라듐이 발견되죠. 바로 퀴리 부부 빈칸이 적혔습니다. 동감 2번 액선 발견은 렌트겐. 동감이 3번 진화론 다윈에서는 종의 기원. 자, 그 다음에 이후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빈칸이 적혔습니다.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동감이 4번 유전 법칙 멘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중에 제국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기술에서는 동감 1번 전구와 축음기 에디슨이, 그 다음에 동감 2번 전화에선 벨, 그 다음에 동감이 3번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반 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낭만주의. 자, 19세기 초반 동감 1번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 동감 2번 미술, 문학, 음악 분야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밑줄 치고 동감 3번 낭만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하여 근대 역사학을 성립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들었던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누구라고 하셨죠? 바로 랑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별표 하나 칩니다.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19세기 후반에는요. 동감 1번 과학의 발달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풍조가 예술 분야에서 유행하게 되었고, 동감 2번 미술 분야에서는 주관적인 인상을 강조하는 인상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